자세히 보니까 그게요, 군복의 팔과 가슴 위쪽이 전부 피에 푹 절어 있는 거예요. 어딜 가? 나랑 같이 가야 해. 얼핏 보면 완전 범죄가 될 것 같았지만 2년 뒤에 이 시신이 발견이 돼요.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관 말에 의하면 처음에 남궁이 무언가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비밀리에 진행돼야 되는 구조작전이 대낮에 공개가 돼버려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정보를 알게 되면 범인들은 보통 인질을 살해해요. 살해하죠. 예. 시선 너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재영 형사입니다. 만화가 10년수입니다. 요즘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뭔가 그립고 그리운 뭔가가 있죠, 그죠? 예, 뭔가 허전합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자, 바로바로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우리의 위대한 광고주, 인터넷 끝판왕 광고 시간입니다. 와우, 박수. 네. 자, 우리 제작진 분들도 기뻐서 기립박수를 지금 치고 계신데, 이게 8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다 외우고 있죠. 외웠습니까? 예, 외우고 자, 있죠. 눈 감고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시장에서 무슨 옷장사 하시는 그런 옛날 그 드라마 보면 그죠? 골라. 자,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는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내가 내는 월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챙겨준다고 하고요. 인터넷 끝판왕에서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견적만 받아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커피 쿠폰을 쏴준다는 사실, 그리고 현금 사은품을 혹시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도 보상해주죠. 아우, 잘 외우셨다. 예. 다른 곳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여기서 하시는 걸로 하고요. 번호가 제일 중요하죠, 번호. 365일 상시 상담, 번호는 155-5159, 그리고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인터넷 가입 필요한데 전화 안 해본 구독자분들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또다시 준비를 했는데, 많이들 어서 전화하셔서 인터넷 요금 많이 절약해 하시고 커피 쿠폰도 꼭 챙기고 날씨도 좋은데 커피 한 잔 들고 산책 한번 가시는 게 어떨까? 좋죠.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피 깔아주세요. 네, 오늘은 이번 사연은요, 고조 할머니 때부터 대대로 외가가 무속인 집안이라는 가명으로 채영 씨의 사연입니다. 이 채영 씨 어머니는 사실 신을 받을 계획이 없었대요. 근데 채영 씨가 4살 때까지 너무 자주 오래 아파서 결국 신을 받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채영 씨 역시 이상한 걸 본다는 거였어요. 채영 씨도 신기를 타고난 건지 아니면 몸이 허약해서 그런 건지 자꾸만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이 현상은 어릴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쭉 이어졌는데요. 채영 씨는 특히 대중교통을 탈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답니다. 버스 창문 위에 매달려 있거나 지나가는 차량들 위에 우글거리는 귀신 형상을 보면 채영 씨는 손발이 덜덜 떨릴 정도였대요. 자, 이런 채영 씨에게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가출이었어요. 채영 씨가 살면서 딱 한 번 일정 기간 동안 귀신을 보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한동안 떨어져 지냈을 때래요. 그러니까 채영 씨 생각에는 내가 가족들, 정확히는 어머니와 떨어져 살면 이런 걸 안 보게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채영 씨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친척집에 가기로 마음먹고 학교에 가는 척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동안 모은 용돈을 챙겨서 시외버스를 타고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멀리 가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역에 도착하니까 몇몇 상인들이 좌판을 펼쳐놓고 있었고, 채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비둘기호 열차표를 샀어요. 근데 집을 떠나서 그런지 아니면 해가 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헛것이 안 보이더랍니다. 이게 지정된 자리가 없는 표라서 그냥 대충 자리를 잡고 앉았고, 어느 순간 잠이 쏟아져서 스르르 눈이 감겼는데 얼마 후에 눈을 탁 떠보니까 열차 안이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벌써 도착했나 싶었는데 기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고, 채영 씨는 슬쩍 겁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밖에는 처음 보는 간이역이 몇 개 스쳐 지나가고 있었고, 어떻게 내가 있는 칸만 이렇게 사람이 없을 수가 있나, 뭔가 이상했어요. 채영 씨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음 정차역에 내렸습니다. 그녀가 내리자마자 열차는 바로 출발해버렸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게 또 너무 이상해요. 역사 내부에는 직원도 손님도 없이 텅 비어 있었고,
꼭두 새벽에 출발하는 열차를 탔는데 밖에는 벌써 해가 지고 있더라는 거죠. 채영 씨는 한참을 역사 안을 돌아다니다가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와, 이제 어쩌나 그렇게 망설이던 채영 씨는 무작정 역 밖에 있는 외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 사이에 해가 완전히 져버렸고 혼자 밤길을 계속 걷는데 주변의 민가는커녕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래요. 여기서 괜히 나왔나?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저쪽 멀리에서 길가에 웬 사람 형체가 보였답니다. 야,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군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더래요. 말을 걸어보니까 그 남자는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채영 씨가 기차에서 잘못 내려서 길을 잃었다고 하니까 그럼 같이 기다리자고, 부대 차가 오면 근처 마을까지 태워주겠다 그랬던 거죠. 오랜만에 마주친 사람의 호의에 채영 씨는 긴장이 좀 풀렸고 천천히 군인 옆으로 다가갔어요. 근데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뭔가 쿰쿰하고 비릿한 냄새가 훅 풍기더랍니다. 해가 져서 주변이 어둡기도 하고 잘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군인이 입고 있던 군복이 얼룩이 좀 심한 게 좀 이상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요, 군복의 팔과 가슴 위쪽이 전부 피에 푹 절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팔에서는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더랍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어딘가 상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군인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싶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외진 시골의 군부대라고 해도 이런 산길에서 복귀하는 사람이 있나 싶더래요. 왜 보통은 터미널이나 역에서 복귀자들을 태우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그때 갑자기 채영 씨의 귓속에서 뭔가 윙윙거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주춤거리면서 뒤로 서서히 물러났어요. 그때 군모를 깊게 눌러쓴 군인이 채영 씨를 향해 고개를 돌렸죠. 그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얼굴이 채영 씨를 똑바로 바라봤고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냈답니다. 안 태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친척집이 근처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군인 얼굴이 확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딜 가? 나랑 같이 가. 같이 가야 해. 이러면서 채영 씨에게 소리를 꽥 지르더래요. 그리고 군인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팔을 채영 씨를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고 채영 씨는 그대로 몸을 뒤로 돌려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외길을 벗어나 풀숲으로 빠져서 막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는 군인이 풀을 막 젖히면서 쫓아오는 헐떡이는 숨소리가 따라 붙더랍니다. 사방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와중에 정신없이 달리던 채영 씨의 발에 뭔가 걸리며 앞으로 확 넘어졌고 순간 그 비릿하고 쿰쿰한 피냄새가 확 풍기면서 이제 잡히겠구나 생각을 했죠. 채영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면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근데 그때 이상한 냄새와 자신을 악착같이 쫓던 그 소리가 싹 사라진 거죠. 놀라서 서서히 몸을 일으키고 보니까 방금 전까지 있던 그 풀숲도 군인도 없더랍니다. 그리고 채영 씨의 머리 위쪽에는 은은한 노란 빛이 번지고 있었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웬 한옥집이 있더래요. 이건 또 뭔가 싶었는데 당장 갈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 이곳을 벗어나면 아까 그 군인이 또 쫓아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채영 씨는 그 집 앞으로 다가갔어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스님과 군인 한 명이 나오더랍니다. 야, 처음에는 채영 씨가 그 군복을 보고 화들짝 놀랐답니다. 근데 불빛에 비친 그 얼굴과 군복 모양이 아까 그 사람과 확연히 달랐어요. 그제서야 마음이 놓인 채영 씨가 이때까지 겪었던 사정을 다 설명하니까 군인은 집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살폈고 스님은 채영 씨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렇게 익숙한 사람 냄새가 느껴지는 방에 들어서니까 갑자기 채영 씨가 눈물이 나더랍니다. 긴장이 확 풀리면서 그제서야 서러운 마음이 든 거죠. 그리고 스님은 채영 씨 앞에 가만히 앉아서 그녀의 얘기를 모두 다 들어줬고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채영 씨에게 이런 말을 해요. 방금 전까지 당신이 있던 곳은 귀로였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귀신들이 다니는 길에 잘못 들어섰다는 거죠. 선뜻 믿기 어렵잖아요. 근데 채영 씨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 있으니까 부정할 수도 없었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스님은 몸이 아파서 원래 있던 큰 절을 떠나 여기 산으로 들어와서 혼자 지내고 있었대요. 그러던 와중에 군인이 어느 날 다친 상태로 여기까지 와서 치료를 해주느라 잠깐 같이 있는 거라고 했답니다. 그런데요, 이 채영 씨의 눈에는 이 스님도 군인도 멀쩡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채영 씨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스님이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사실 우리 둘 다 몸이 많이 나아져서 길을 나서려는데 아무리 걸어도 다시 이 집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채영 씨는 여기서 나도 못 나가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났답니다. 그렇다고 이 밤중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집에서 하루 자고 날이 밝는 대로 스님이 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스님이 여태 아무것도 못 먹고 달리기만 해서 배고프지 않냐면서 채영씨의 손에 귤 3개를 쥐어주더랍니다. 하지만 채영씨는 배고픈 것도 모르고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대요. 그렇게 채영씨는 방 한쪽 구석의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잠시 눈을 붙였고 얼마 후 날이 밝으니까 스님이 알려주신 길로 곧장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날이 밝고 보니까요, 어젯밤에 봤던 그 길과는 전혀 달랐는데 어제 스님의 말씀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채영씨가 도착한 곳은 바로 하룻밤을 지새운 그 한옥집이었대요. 되돌아온 거죠. 여기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라는 스님의 섬뜩한 말이 떠올랐고 채영씨는 여기서 벗어나려는 일념으로 용기를 내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채영씨가 발견한 것은 안쪽 방에 나란히 누워있는 누구의 시신이었답니다. 이미 백골 상태가 된 두 시신은요, 각각 군복과 승복을 입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어제 본 그 사람들의 복장과 똑같더랍니다. 게다가 그 집도 좀 이상했어요. 집안에는 두껍게 쌓인 먼지와 잔뜩 낀 거미줄 뿐이었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그나마 간밤에 채영씨가 앉아서 잠깐 눈을 붙였던 그곳 있죠. 그곳만 동그란 그 흔적이 남아있더랍니다. 그리고 그때 채영씨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아, 그래, 그거 하면서 주머니를 막 뒤졌는데 어제 스님이 손에 쥐어주신 귤 3개가 나오더랍니다. 근데 그 귤 상태가요, 작은 고무공처럼 바짝 말라있더래요. 엄청 오래되면 그렇게 쪼그라들거든요. 그리고 채영씨는 그걸 스님으로 추정되는 그 시신 옆에다 두고 집을 나섰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전까지 헤매던 그 길은요, 어느새 어제 내렸던 그 역으로 이어졌고요, 역사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서 신고도 따로 할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애초에 채영씨 자신도 어디에 있다가 왔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다시 가보라고 하면 길을 못 찾을 것 같더래요. 채영씨는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가판대의 시선이 갔답니다. 그리고 신문을 봤어요. 신문의 날짜는 놀랍게도요, 채영씨가 집을 나온 그날이었고 놀랍게도 기차에서 내린 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룻밤을 자고 나왔는데 말이에요. 순간 큰 혼란에 빠진 채영씨는요, 잠시 생각을 멈추고 다시 강원도행 열차에 몸을 실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내내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 스님이 했던 그 이야기 있죠. 그 말이 자꾸만 떠오르더래요. 세상에는 사람이 아닌 귀신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고요. 아마 한옥에서 만난 그 스님과 군인도요, 스스로 다 나았다는 착각을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길에 남아있던 건 아니었을까. 채영씨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요, 채영씨는 그 길에서 봤던 군인들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었대요. 1965년 7월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파병을 갔잖아요. 그때 군인들이 집결해서 부산항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곳이 포항역이랍니다. 그리고요, 채영씨가 내려서 하룻밤을 꼬박 헤맸던 곳도 바로 그 포항역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서울 송파구에서 있었던 살인사건인데 범인 2명 중 1명이 아직도 검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때는 2007년 당시 택시 운전사였던 47세의 박종윤과 의료기기 수입 업체에서 일하던 32세 남궁 경훈이 가까이 지냅니다. 근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친하게 지냈던 이유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모두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도박장을 돌면서 도박을 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겠죠? 패가 망신했겠죠. 예, 결국에는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도박빚까지 지게 됩니다. 도박을 하게 되면 이 도파민이 나옵니다. 따는 순간. 그래서 이 도파민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계속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박종윤은 지금 소개할 사건이 발생하기 한 8개월 전쯤에 서울 송파구의 한 도박장에서 김모 씨를 알게 되는데, 김모 씨는 서울 광동구 유흥가에서 유명한 사채업자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벤츠 승용차 뒤트렁크에는 항상 수억 원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이 다니던 보디가드 오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둘은 같이 다녔죠. 그런데 2007년 12월 11일 남궁이 박종윤으로부터 호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도박장으로 이용하던 송파구의 한 반지하 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남궁이 반 지하 방을 가보니까 이미 사채업자인 김 씨의 보디가드였던 오 씨가 사망한 상태로 있었어요. 박종윤이 말하기를 오 씨를 내가 처리했다. 그러니까 너 남궁은 나와 같이 이 김 씨, 사채업자 김 씨를 살해하고 우리가 그 돈을 빼앗자. 차이 있는 차이 있는 돈을 빼앗자. 라고 제의했고 당시에 이제 도박 빚에 허덕이던 이 남궁도 이를 승낙해서 둘은 같이 범행을 하게 됩니다. 박종윤이 이제 전화를 해서 큰 판이 있다, 참여해라, 참여하면 너는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사채업자 김 씨가 이 박종윤의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박종윤과 남궁은 이 김 씨를 마구 폭행을 해요. 마구 폭행을 하고 지갑에 있던 30만 원을 일단 빼앗습니다. 그리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잔액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수억 원이 들어 있었다는 그 차 트렁크 봐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들은 이제 쓰러진 김 씨를 또 목을 졸랐어요. 목을 조르고 이 차 트렁크에 이제 감금을 해요. 결국에는 김 씨는 거기서 사망을 합니다. 다음날 새벽에 승합차를 타고 두구의 시신을 안매장을 할 때 찾습니다. 근데 적당한 장소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며칠을 헤맸고 친구들이 전국 도박장을 돌아다니다가 정선도 많이 갔어요. 정선 카지노로 가던 영월 국도변이 좀 한적하다는 걸 생각을 해냈어요. 범행 3일 만에 이 시신을 영월 국도변 야산에 안매장을 합니다. 얼핏 보면 완전 범죄가 될 것 같았지만 2년 뒤에 이 시신이 발견이 돼요. 2009년 9월에 주민이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경찰은 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피해자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바로 박종윤과 이 남궁이었다는 사실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수사를 합니다. 경찰이 추적을 해보니까 이 남궁은 소재가 파악이 됐어요. 근데 박종윤은 휴대폰 사용 내역도 없고 카드 사용한 흔적도 없었어요. 생활 반응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찰은 이 남궁을 먼저 체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범인들이 항상 그렇듯이 남궁은 범행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신을 매장했던 장소에서 이 박종윤과 남궁이 세 차례에 걸쳐서 통화한 게 나옵니다. 통화 내역에. 그러자 결국 남궁은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이 범행 일주일 후에 이 박종윤과 남궁이 시신 안매장했던 장소인 38번 국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박종윤의 휴대전화가 꺼지고 다시 켜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남궁이 박종윤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했어요. 하지만 마땅한 물증이 전혀 없었고 남궁이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요. 결국 남궁은 강도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4년 11월 28일 만기 출소합니다. 그렇다면 박종윤은 어디 있을까요? 박종윤은 2010년부터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 공개 수배자 명단에 등록이 돼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 순위에 들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뭐 해외로 도피했다 혹은 원양어선을 탔다는 설도 있지만 해외 도피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통로가 아닌 밀항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원양어선도 그냥 아무나 타는 건 아니잖아요. 신원을 확인하고 타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쉬운 건 아니고 제가 추측컨대 저도 그 수사팀하고 의견은 동일합니다. 이 두 사람이 범행 후 다시 만났잖아요. 범행 장소 근처에서 서로의 분명히 잘못을 비난했을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됐다. 남궁의 입장에서는 돈이 있다고 해서 내가 사람까지 죽였는데 이게 돈 한 푼도 없고 30만 원 때문에 이걸 내가 범행을 했냐? 서로 이제 비난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싸움이 났고 그때 박종윤이 살해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판결입니다. 이 재판에서 15년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의 사형이 나왔으면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네요.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관 말에 의하면 처음에 남궁이 무언가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실. 그런데 변호인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해요. 변호인이 뭐라고 조언을 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측면입니다. 형사님,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추리를 조금 해봤는데 이런 생각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남궁이 잡히고 박종윤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그 트렁크에 돈이 없었다는 건 누구의 증언이죠? 그건 남궁의 증언이겠죠. 돈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 있었던 거야, 거액이. 그걸 챙겨 들고 갔는데
남궁이 잡힌 거야. 그리고 그 박종윤이 사바사바해서 이 돈 들고 내가 해외에 도피해 있을 테니까 너 혼자 덤탱이 써라. 그러면 징역 살고 나오면 내가 이 돈 반반 나누겠다. 아니 그 시간 텀이 길어요. 범행이 발생하고 남궁이 검거된 게 2년이에요. 2년 후에 발견이 된 거예요, 시신이. 뻘쭘하네요. 그러면 이 수배자 말고 다른 수배자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우리 채널에서 다루었던 얼굴이 이렇게 비대칭된 황주현. 황주현 아시죠? 황주현이 그때 저희가 말했을 때는 누군가의 조력을 받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관련된 제보가 입수되었다고 해요. 지금 뭐 가시적인 성과는 있진 않지만 한 제보자가 2013년에 대포차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대포차를 팔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대포차를 사려는 구매자 얼굴이 굉장히 좀 비대칭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인 2023년에 황주현 사건을 재조명한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담당했던 형사한테 DM을 보냈더라고요. 이런 사실이 있다. 네. 근데 그 이후로는 뭐 이렇다 진행 사항은 없지만 당시에 황주현이 대포차 판매를 했다는 가설이 이제 설정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지금 공개된 건가요? 예, 이미 나중에? 공개된 겁니다. 공개됐고 대포차는 왜냐하면 팔면 이익을 바로 볼 수 있고 돈 현금 거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뺏기도 쉬워요. 대포차를 팔 왔어요. 그러면 구타하고 차만 가지고 가면 돼요. 돈 들고. 돈도 예, 그러니까 이게 황주현 입장에선 도주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템이 대포차 판매였을 수도 있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 얼굴이 이뻐서 이슈가 된 수배자도 있었습니다. 2003년이었죠. 2003년 1월 중요 지명 수배자 수배 전단에 이미애라는 젊은 여성이 올라왔던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올라왔는데 얼짱 강도. 예, 얼굴이 맞아. 이뻐서 강도 얼짱이라는 별명까지 붙었고 그때 팬카페까지 생겨서 뭐 6만 명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차네. 이미애가 그 남자친구하고 30대 여성에게 접근해서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흉기로 여성을 납치합니다. 납치해서 돈과 신용카드를 빼앗고 그 여성은 쌀포대에 담아서 산속에 버리고 도주했어요. 살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3번의 강도와 12번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경찰에 체포됐는데 체포된 이미애는 그 인터뷰에서 얼짱으로 얼굴이 알려져서 도주 생활이 아주 힘들었다. 마스크 쓰고 다녔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 재판에서 남자친구는 징역 4년, 이미애는 징역 2년 5개월밖에 안 받습니다. 왜 그렇죠?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재판의 문제점. 요란했던 범행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던 형량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10년, 15년 이상 검거되지 않았으면 사망했거나 또 외국으로 밀항했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무려 18년 동안 국내에 숨어 있다가 검거된 수배자가 있습니다. 이 수배자는 2006년 9월 전남 목포에서 피해자 자매가 살고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서 자매를 2명 다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도주했는데 다행히 이제 피해자들이 저항을 하면서 범인의 신분증이 든 지갑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범인이 김양민이라는 사람으로 밝혀집니다. 김양민은 18년 동안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면서 숨어 지냈는데 2024년 7월에 병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다가 이를 알아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이에 검거된 시기가 공소시효를 불과 4년 남겨둔 때였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겠죠. 대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렇죠.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중요 지명 피의자 공개 수배 전단을 눈여겨보시고 비슷한 사람 목격했을 경우에는 112로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1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소정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으로 검색해도 예, 잘 나옵니다. 볼수 있잖아요. 예, 예. 오, 그런 게 보시고 그렇죠. 3번 전 경찰 사기꾼. 아, 죄송합니다. 형사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지명수배 1번 이 범죄자들이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겁니까? 제가 담당을 했으면 잡았겠죠. 답정너네요. 이게 그 유명한 답정너. 지명수배 1번으로 올랐을 정도면 사실 초기 수사에서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잘 했더라고 하더라도 사건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잡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건처럼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 입장에서는 그 시신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저걸 해제할 수는 없어요. 명확히 죽었다는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시신이 있죠. 수배해놨는데 나중에 시신이 발견되면 이제 끝나는 거 해제되는 그런 경우가 거예요. 있었어요? 많죠. 예. 예전에 그 유병원도 수배 중인데 시신이 발견됐잖아요. 괴담이 막 돌았잖아요. 거짓이다. 그거는 우리 경찰 시스템을 알면 거짓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만약에 거짓으로 하려면 수십 명이 공모를 해야 돼요. 수백 명이. 네. 그런데 그렇게 공모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어디든 새어나갈 수 세워나갈 있고. 수밖에 없죠. 하루빨리 지명 수배자들이 잡히는 그날까지 우리 형사님이 애쓰신답니다. 전 이제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경찰들이 잘 검거할 수 있도록. 결국은 이제 경찰들이 수사도 안 하는 거예요. 미제 사건은 수사 안 하고. 뭔가 나오면 하지 않을까요? 미제 사건이라는 게 이게 사건이라는 게 A 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사를 하면 더 이상 단서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뭐 몇 개의 팀이 있다고 하면 이것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적으로는. 왜냐하면 다른 사건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시점이 지나면 이거는 사실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단계에 머물러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래서 그냥 다 묻어놨는데 그거를 경찰청에서 그 미제 사건 전담팀 만들어서 이런 사건들을 한 번씩 터치를 해주자라는 의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는 모든 사건을 하는 게 아니라 살인 사건에 한해서 계속 터치를 합니다. 보고 새로운 목격자나 증거가 나오고 아니면 DNA가 기술이 발달해서 할 수 있는 걸 처리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그 했던 팀에 살 수는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계속 다른 사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게 또 초동 수사를 잘못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초동 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게 미제 사건 전담팀입니다. 잘 만들었네요. 잘 만들었죠. 네. 근데 그 사건팀의 애화는 사실 뭐 한두 달 또 1, 2년 해서 성과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뭔가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10년에 한 건만 해도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때 이춘재 사건도 그렇고 해서 그 분들이 한 건만 해도 그 역할을 다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해결을 못했던 예. 사건이니까. 제가 이번에 준비해온 이야기는 바이샤오엔 사건이라고 대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1997년 4월 14일 대만에서 한 소녀가 사라집니다. 이 소녀가 사라진 이 사건이 국가의 행정 그리고 외교 이런 부분에 치부를 다 들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견제해야 할 언론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해요.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아침 집을 나서서 학교를 가는 소녀를 따라서 3명의 남자가 접근해요. 그들은 이제 잡지에서 찢어낸 듯한 종이를 들고 소녀를 이렇게 쓱 훑어봐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소녀를 납치합니다. 반항하지 못하게 끌고 간 다음에 어느 주택에 감금해요. 그러고 나서 심한 구타와 협박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손가락 끝을 잘라내요. 손가락이 잘리자마자 소녀는 쇼크로 기절을 했고요. 일어나자마자 손을 보니까 철사로 대충 지혈돼 있어요. 참 이제 마음 쓰는 것도 나쁜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녀한테 편지를 쓰도록 강요해요. 편지 내용은 이래요. 엄마, 저 납치됐어요. 너무 아파요.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그들은 500만 달러를 요구하는데요. 집회 1년 번호가 연속되면 안 돼요. 낡은 집회를 원해요. 경찰에 절대 신고하지 마세요. 신고하면 저는 죽을 거예요. 이렇게 써요. 누가 봐도 이제 범인들이 저거라고 욱박 지르면서 썼던 내용이죠. 이 소녀의 이름은 바이샤오엔. 그녀의 엄마 이름은 대만 유명 연예인인 바이빙빙입니다. 그녀는 배우이자 가수이고요. 그녀 이름을 딴 예능도 할 정도로 유명한 연예인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 역시 유명인이었는데 카지와라 이키라고 우리나라에는 내일의 조 그리고 타이거 마스크의 스토리 작가로 유명해요. 예. 다만 두 사람은 일찍 이혼해서 헤어져야 했어요. 이키가 폭력을 휘둘렀던 탓이에요. 이제 바이빙빙은 이혼 후에 아이를 임신한 채로 대만으로 돌아와요. 아직 무명 연예인이던 바이빙빙은 아이를 낳은 지 열흘이 지나서부터 일을 해야 돼요.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딸한테는 똑같은 환경을 물려주기 싫었으니까요. 그 이혼한 남편도 딸이 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병으로 죽게 돼요. 세상에는 딸과 엄마밖에 안 남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부지런히 커리어를 쌓아서 97년 무렵에는 10장의 앨범 그리고 7편의 영화에 출연했던 종횡무진 활약하는 성공한 연예인으로 성장해요. 이렇게 이제 바이빙빙은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와요. 전화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타오위안시 구이산 묘지에 가서 바이샤오엔의 물건을 찾아봐. 그러고 전화는 탁 끊어져요. 낯선 사람 입에서 자신의 딸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겁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딸의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봐요.
답했더니 담임 선생님은 딸은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오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오빠인 바이엔쿤과 함께 낯선 남자가 말했던 그 장소에 도착했고요. 그 묘지 부근을 샅샅이 뒤져요. 결국에는 뭔가를 찾아요. 손가락. 네, 그 손가락을 찾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딸의 사진 그리고 병원 진료 접수증 그리고 아까 그 편지가 들어있어요. 편지에는 아까 같은 내용이 써 있었죠. 엄마 저 납치당했습니다. 너무 아파요. 저를 구해주세요. 500만 달러 요구 이렇게 올라왔고요. 편지를 읽은 바이빙빙은 절망했지만 바로 행동해요. 일단 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큰 돈을 빌리러 다녀요. 그런 한편 경찰에 또 신고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던 이유는 그녀는 이제 믿는 구석이 좀 있었어요. 선거 행사 이런 데 좀 많이 다니면서 높으신 분들을 좀 알고 있었나 봐요. 인맥을 쌓았네. 네, 그래서 당시 대만 형사국장이었던 양즈친과 친했다고 해요. 신고 전화를 받은 대만 경찰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바로 특별수사팀을 꾸립니다. 경찰청장 직접 병력을 지휘하고 700명의 경찰이 동원돼요. 이제 총력전을 펼친 거죠. 경찰들은 바이샤오엔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때 그녀의 납치 소식이 언론에 뿌려져요. 일단은 바이빙빙이 유명 연예인 것도 한몫했고요. 네. 그리고 갑자기 700명씩이나 되는 인원이 하룻밤 만에 동원됐으니까 언론한테는 구미가 당기는 뭔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뉴스를 취재하기 시작해요. 취재한 건 괜찮은데 이제 보도한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납치범들이 이 뉴스를 보는 건 시간 문제인데 거의 대부분의 유괴 케이스에서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는 정보를 알게 되면 범인들은 보통 인질을 살해해요. 살해하죠. 예. 그러니까 언론에선 절대로 엠바고를 지켜야 되는 게 보도윤리예요. 근데 이제 바이빙빙 유명 연예인이고 자연스럽게 화제와 관심을 일으키니까 중화일보, 다청데일리라는 두 곳이 먼저 터뜨려버려요. 그래서 가장 비밀리에 진행돼야 되는 구조작전이 대낮에 공개가 돼버려요. 그러나 이런 엉망인 상황에서도 범인들은 살해하지 않아요. 범인들과 통화를 하면서 그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재차 걸려온 목소리에서 바이샤오엔의 목소리를 확인했고 이틀이 지났죠. 4월 16일 바이빙빙은 약속된 장소로 돈을 들고 가요. 경찰차는 뒤에서 이제 택시로 입장해서 따라갔어요. 근데 또 뭔가가 따라오는데 언론사 자동차예요. 언론사 차는 이제 티가 나거든요. 위성 접시도 있고 이러니까. 방송국 차량이 따라 붙는 걸 보고 납치범들은 접선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엔 이제 접선 장소를 바꿔서 연락을 합니다. 그래도 그곳에도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범인들은 뉴스를 보고 있었고 정보가 새어나갈 때마다 접선 장소를 바꿨어요. 다음 날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무려 7번이나 장소를 바꾸게 돼요. 이제 몸값 거래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범인들 화가 났죠. 어느 한 잡지는 사건 기밀 정보를 누설했어요. 이로 인해서 인질인 바이샤오엔이 위험에 처해지잖아요. 경찰에선 이걸 막기 위해서 잡지를 모두 사들여요. 2천만 원 들여가지고 막는 게 아니고요. 돈을 들여서 잡지를 그냥 다 회수해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언론이 악랄했어요. 너무하다. 모든 시도가 결렬되자 이제 범인들은 화가 나서 결국 이제 인질인 바이샤오엔을 살해합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인질이 살아있는 것처럼 협상을 해요. 이후로 소득 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사건은 다 이미 알려져 있지만 사건은 공개 수사로 전환돼요. 큰 의미가 없지만 네. 그때부터는 이제 현상금도 걸리고요. 바이빙빙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기자회견도 해요. 하지만 이제 성과도 있어서 4월 25일 경찰은 그동안 추적했던 범인들의 아지트를 급습해요. 그리고 4명을 체포하는데 처음에 주범이었던 3명, 맨 처음에 등장했던 그 3명은 도주해요. 그리고 4월 28일 어느 수로에서 바이샤오엔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주일이 흐른 뒤였어요. 직접적인 사인은 교살, 목이 졸려서 죽은 거였는데 죽기 전까지 구타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대만 시민들은 이제 범인의 잔혹함에 일단 분노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능한 정부한테 분노했어요. 당시 대만은 치안이 날로 안 좋아지고 있어서 90년대 대만은 사회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었어요. 강력범죄도 빈번해서 95년에는 살인, 강도, 납치 강력범죄가 13,000건을 넘어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대요. 와. 특히 96년도에는 납치 및 갈취 사건은 156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6년도에 이제 리덩후이 총통이 당선된 이후로 그는 공개 연설을 통해서 치안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보안회의라는 거를 개최하고 97년은 보안 개선의 해로 하겠다! 하고 했는데 그의 그런 사건이 터졌던 거죠. 그래서 무능함만 더 돋보이게 된 꼴이 됐어요. 그리고 불법 정보기기나 그리고 불법 총기에서도 구멍을 보여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이빙빙의 집 근처를 범인들이 도청했던 흔적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총기까지 무장한 일들이 발견돼요.
이로 인해서 이제 시민들은 무능한 정부에 대해서 대규모 거리 행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압박이 통해서 내정부 장관, 우리나라 지금 행정부 장관이 사임하고 경찰청장 밑으로 쫙 사임하는 내각의 많은 고위직 인사들이 사임하게 돼요. 언론에 의해서 정부 역시 민낯을 보여줬던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몇의 공범이 더 잡혀요. 총 12명 정도 잡혔는데 이들은 단순 가담범이라던가 혹은 뭐 식사를 배달한 정도의 바이샤오엔의 얼굴도 못 봤을 정도의 기여도가 낮은 공범들이었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았다라고 말할 정도의 성과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범인을 했던 이 3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이 3명의 범죄자는 각각 린춘성, 가오텐밍, 천진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절도, 강도, 폭력, 뭐 범죄는 두루두루 다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셋은 이제 대만 녹도교도소에서 만나서 일당을 이룬 거예요. 출소 이후에 이들은 불법 오락실을 운영했는데 제법 잘 됐대요. 제법 잘 돼서 벤츠도 몰고 다니고 그랬대요. 근데 정부의 단속 때문인지 97년이면 그때 IMF 갔을 때 우리나라에 네. 동아시아 금융 위기 때문인지 오락실이 망한 거예요. 오락실이 망하니까 이제 돈이 궁해져서 그들은 이제 납치 계획을 세웠는데 그냥 이제 잡지를 보다가 두 모녀가 있는 걸 보고 그냥 타겟을 찍었대요. 예, 그냥 그때 눈에 띄었던 거죠. 돈이 궁했을 때 눈에 띈 거죠. 나쁜 놈이긴 했지만 사람을 죽이진 않을 정도의 나쁜 놈들이었던 이 셋은 이 사건 이후에 폭주하게 돼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이들은 유괴에 자신이 붙었는지 범죄를 저지릅니다. 6월 6일 3명의 남성이 타이베이현 의원 차이밍탕을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했다. 의원을요? 현 의원, 그러니까 지방 의원이죠. 차이밍탕 의원은 협박을 받아 감히 신고하지 못했고 사건의 전말은 천진싱이 체포되고 난 이후에 알려졌다. 8월 8일에는 3명의 도주범이 타이베이시에서 천시성을 가진 사업가로부터 돈을 갈취했다. 이렇게 알려져요. 이들은 계속 타이베이시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같은 달 11일에는 천진싱이 주택에 침입해서 강도 행각을 벌여요. 이때 경찰과 총격전을 하면서 총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났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린춘성과 가오텐밍은 시민들한테 목격돼서 신고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출동한 경찰들과 범인들의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타이페이시 한복판에서 벌어져요. 예. 린춘성은 권총, 그리고 가오텐밍은 우지 기관 단총이 예. 이렇게 저항했고 경찰 한 명이 이제 순직하였고 한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린춘성은 6발의 총을 맞고 사망했고 가오텐밍은 도주했어요. 이 작전은 우창과 총격전으로 불렸고 대만 경찰 역사상 뭐 경찰 특수팀 그리고 최다 경찰력이 투입되는 기록을 세웠고 방송국은 또 헬기까지 띄어서 생중계했겠죠. 거기서. 예, 그렇다고 합니다. 린춘성 사망 이후에 이제 남은 2명은 조용히 잠적해요. 그러다가 10월 23일 천진싱과 가오텐밍은 타이베이 루즈벨트로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에 성형외과 병원에 침입해요. 그들은 이제 의사를 협박해서 성형을 강제로 성형 수술을 받아요. 교대로 한 명은 이제 협박하고 있고 한 명은 성형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의사와 의사 아내 그리고 간호사까지 살해해요. 살해하겠지. 얼굴을 아니까. 예, 그 얼굴을 바꿨다는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숨어있던 가오텐밍은 얼굴을 바꾸고 나서 거리로 나와요. 이 한심한 인간이 어디로 가냐면 매춘업소로 가요. 그러다가 눈에 띄었고 시민들한테 신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또 출동하고 거기서 또 총격전이 벌어졌지만 결국에는 범인은 스스로 이제 다 포기하고 스스로 이제 쏘는 거죠. 이제 한 명이 남았죠. 마지막 남은 천진싱도 이틀이 지나서 체포됩니다. 11월 18일 그는 강도를 하다가 경찰한테 발각됐고 이제 또 추격전을 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요. 근데 그 집이 하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관의 주재무관 관저예요. 예. 외교관 직원인 주마우치 대령과 그의 가족을 인질로 잡습니다. 외교관 직원 가족을 인질로 잡은 순간부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요. 그렇죠. 천진싱과 경찰은 여러 차례 총격전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주마우치와 그의 딸 멜라니가 부상을 입어서 나중에 병원으로 이송되게 돼요. 천진싱은 5시간 동안 여러 언론과 전화 인터뷰를 해요. 왜냐면 그 공관이잖아요. 공관에 전화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천진싱이 원했던 것도 있어요. 그는 이제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이 사법부한테 탄압을 받았고 그리고 외국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고 그리고 19일 아침에는 TV 앵커 다이중런도 천진싱과 인터뷰를 했고 이러한 내용들은 24시간 내내 보도돼요. 그리고 청류를 올리기 위해서 그 공관으로 언론사들은 계속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고 인터뷰 끝나고 그거 아시죠? 인터뷰 할 때 누구 대답하고 나면 이제 막 다들 손다는 느낌으로 전화 인터뷰 한번 끊어지고 나면 다 이제 버튼 막 누르는 거 다시 올리고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질문거리가 더 이상 없어지면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 앵커들이.
예를 들어 CTV라는 채널에서 앵커는 천진식한테 당신 언제 자살할 거예요? 이렇게 물었다고 하고요. 다른 앵커는 전화로 동화 한번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그래서 인터뷰 도중에 이제 천진식은 화내기도 하고 욕설을 퍼붓고 감정이 격양됐다고 해요. 이로 인해서 이제 경찰은 아침에 계획했던 협상 테이블을 꾸릴 수 없을 정도로 방해를 받았대요. 이 전화 유서는 가장 먼저 협상을 하고 있는 경찰한테 양보돼야 되잖아요. 언론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저는 그냥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제재가 안 그 정도면? 되나요? 그 정도면 전화선을 끊어야죠. 그러니까요. 끊고 확성기로 가죠. 확성기로 해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은 천진식을 달래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바로 앞에 데리고 와서 자수해라,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읍소하게 해서 이제 천진식의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협상은 진전이 있어서 결국 인질들을 풀어주고 남아공 주재관의 그 관절을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옴과 동시에 즉시 체포됐습니다. 그리하여 220일 만에 바이샤오엔 사건은 마침내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8년 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만과 단교를 선언합니다. 오, 양국 모두 이제 이번 외교 단절이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천진식은 1999년 10월 6일 구치소에서 총살형에 처해지는데요. 사후 그의 장기는 기증이 됐는데 총 6명한테 이식되게 됐어요. 근데 그가 죽였던 혹은 살인에 관계됐던 사람이 5명이거든요. 5명의 살인에 관여된 그가 6명의 생명을 살리니까 참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이야, 참. 기분 나쁘겠는데요. 네, 정말 그런 반응이 있어서 그중에 이제 폐이식을 기다리던 어느 한 가족은 자신한테 돌아온 장기가 천진식인 것을 알고 너무 냉혹하고 잔인하다. 그의 장기는 생명을 구한 데 사용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천진식의 장기를 받느니 차라리 치료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해. 이렇게 많은 상흔을 남긴 이 사건을 저는 조사하면서 좀 씁쓸했는데, 이 사건에는 막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높은 관료분들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다른 국가가 등장하고 스케일이 엄청 컸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어른들이 소녀 하나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혹은 뭐 지키지 못한 사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진 보면 이 소녀가 평범해요. 되게 슬퍼요. 그래서 우울한 느낌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스크립트를 짜면서 되게 슬펐어요. 야, 근데 이 범인놈들이 너무 편하게 죽었네요. 아, 저 어린애가 뭘 그러니까요. 안다고 참. 아, 참 마지막 이야기가 참 씁쓸하면서도 화가 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고쳐야 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하는 게 남겨진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인터넷 끝판왕 잊지 않으셨죠? 인터넷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 끝판왕 155-5159로 전화하셔서 혜택이며 사은품이며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